생돈이 제 잔고에서 5천만 원을 빼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제 캐시플로우에서는 그랜저 5천만 원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지금 더 뉴 그랜저 견적 내는 컨텐츠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견적을 내기 위해서 미리 많이 알아보고 막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견적표 열어보고 그냥 제가 생각해 가는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내가 산다면 이 차를 어떻게 알아볼까, 이런 과정을 아예 생 처음부터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걸 보실 분은 보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가격 주고 사기는 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유튜브도 하는 사람이지만 의사라는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래도 거치고 거쳐서 뭐 소위 얘기해서 전문의 직군이라서 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 지인들이 이제 정말 캐시플로우가 좀 커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지금 40이고 저보다 좀 형님들은 40 초반?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은 30대 후반이나 40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나이대가 되니까 자산은 모르겠어요. 자산은 뭐 제가 알 길이 없죠.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이라는 건 대충은 그래도 뭐 부모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대충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받은 게 없으면 모아놓은 게 좀 없을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이제 캐시플로우의 차이가 나니까 이 생활 수준의 차이는 좀 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는 형님들 보면 뭐 쥐바겐 타는 형님도 있고, 차로 다 판단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저랑 이제 나이 비슷한 친구 중에는 뭐 파나메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얼마 전에 계약했다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좀 있죠. 또 아는 형님이 그러고 보니까 5 시리즈 신차 뽑았고, 제 차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중고 BMW 타는 사람이고요.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 거는 2011년식 15년 됐고요. 여러분 차가 10년만 돼도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폐차급으로 보는데 제 차는 15년 됐어요. 그리고 게다가 중고차 디젤이고요. F바디 520D, 키로수는 21만 키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도 제 차를 보면 와, 이젠 진짜 좀 언젠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때가 오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올드카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소장 가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뭐 소소하게 고치면서 타고 있는데,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좀 다가오고 있다 생각은 들거든요. 차가 이제 15년 됐고 키로수가 21만 키로니까 이거 뭐 키로수는 전 별 상관없는데, 이거 뭐 20년 탈 순 없잖아요. 뭐 타도 되는데, 그쯤 되면 이제 정비로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제 전반적인 차의 노후화가 생길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가끔씩 내가 만약에 차를 바꿔야 되면 뭐 무슨 차를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가끔씩은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랜저 신형이 나왔길래 제가 잠깐 횟가닥하면 이런 차를 좋다고 생각하고 좀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예전에 잠깐 횟가닥 했을 때 산타페 DM을 샀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래 못 버티고 다시 팔았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를 되게 거의 혐오에 가까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살 때만 해도 현대차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많은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산타페 거의 풀업에 가까운 차를 중고로 매입했었는데, DM 뭐 그것도 캘리그래피인가 뭐 약간 그런 패키지 들어있는 막 검은색 휠의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일단 무게중심이 높은 차에 대한 불호가 되게 컸고, 그러니까 조금 고속 주행에서 브레이크를 급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이제 뒤축이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앞으로 숙이는 피칭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건 뭐 현대와 뭐 독일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높은 차에 어쩔 수 없는 필연인데, 그래서 이제 뒤축이 그립을 잃으니까 이제 요잉 운동이 시작되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물론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 쉽게 유발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거의 앞에 두 개의 브레이크를 갖고 이제 차가 제어를 하면서 쓰게 되는 느낌이 약간 묘하게 들락말락할 때 그 뒤뚱거리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싫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 5 시리즈 520D 같은 거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뭐 물론 무게중심이 더 낮은 차는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 때문에 산타페 DM이 되게 싫었고, 그리고 이제 디젤 2.0인데
520D나 320D 같은 느낌이랑은 아예 좀 달랐고 거의 같은 파워트레인의 느낌이잖아요. 사실 동급인데 산타페 DM이 좀 무거워서 그런지 어쩐지 뭐 미션 문제인지 이렇게 RPM에 비해서 차가 나가는 느낌은 좀 달랐고 실제로 연비에선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뭐 산타페 DM은 SUV이다 보니까 뭐 고속 주행, 항속 주행에서의 연비가 좀 불리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고속 주행, 항속 주행, 연비 주행하면 이제 20에서 25 사이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뭐 25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25 나오려면 80km/h 정도로 해야 되고 한 100에서 110으로 달리면 뭐 20 초반 정도 나오려나. 만땅 넣으면 거의 12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르면 60리터 정도 되겠죠. 65리터인가 그럴 텐데 60리터인가 어쨌든 1200km 주행하면 굉장한 거잖아요. 만땅 넣으면 고속도로 주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520D는 연비가 진짜 좋으니까 와 진짜 좋다. 이게 별거 아닌 거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 엄청 컸는데 산타페 DM은 제가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해도 그렇게 연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런 느낌이면 디젤을 왜 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가 너무 미워졌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었는데 물론 그건 이제 현대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SUV 자체가 좀 고속도로 연비 주행에서 불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항속 주행으로 가면 아무래도 SUV가 공기 저항에 대한 불리함이 있죠. 고속도로 항속 주행에서 연비를 결정하는 건 또 공기 저항이긴 하니까 그랜저 견적 내기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말이 길어졌는데 되게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서두가 길죠.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되게 좋은 이젠 좋을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옛날에 산타페 DM 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정말 막 너무 괴로워하다 차를 바꿨는데 제가 잠깐 헷가닥해서 이제는 뭐 무슨 BMW야 뭐 독삼사가 뭐야 그냥 현대차도 많이 좋지 라는 생각으로 또 헷가닥해서 그랜저로 잠깐 가볼 순 있을지언정 어쨌든 내가 이제 차를 진짜 좀 이제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아주 진지하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산다면 사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저도 이제 언젠간 차를 바꿔야 될 수 있으니까 차를 바꿔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 이제 뭐 어느 날 멈추면 입고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급하게 이제 차를 빨리 결정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세계적인 뭐 완전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고 이렇게 양산차 만드는 대수로 볼 때는 완전 메이저 브랜드가 됐잖아요. 뭐 유럽과도 많고 가격표를 먼저 열어보죠. 가격표를 열어보면 4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4,250만 원. 익스클루시브는 4,700만 원. 캘리그래피는 5,300만 원인데 뭐 블랙 잉크는 5,400이래요. 이게 막 뭐 블랙 버전들은 막 블랙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 별로 좋아하진 않고 개인적으로 약간 뭐 이런 거 보면 약간 양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막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런 걸 좋다고 하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랑은 되게 좀 안 맞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좀 별로고 캘리그래피는 제가 자세히 보진 않는데 옛날서부터 이런 견적 내기를 해보면 뭐 아반떼든 소나타든 이제 캘리그래피라는 게 결국에 되게 갈 수밖에 없게끔 좀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넣다 보면 결국에 그냥 절로 가는 게 속 편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보통 그런 옵션 구성.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빠방하게 넣는 거야말로 정말 현대차의 진가니까. 그러니까 깡통 대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따지진 않는데 4,200에서 5,400이면 대충 1,000만 원 추가되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000만 원 못 쓰겠냐 뭐 이런 생각이고 물론 저한테는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제 월급이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이게 5천만 원 그렇지만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거를 추가했을 때 정말 수입 차량 생각하면 이제 가성비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옵션을 누리려면 수입차에서는 1억을 가도 이런 옵션들 흔하지 않은데 이게 되니까 마치 이제 좀 반값인 느낌이 돼버립니다. 5천만 원대로 오면 수입 차량 비교를 할 때 옵션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 현대차가 옵션빨로 사는데 옵션을 안 넣으면 현대차를 왜 사?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린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게 지금 무슨 옵션인지 세세하게 안 봐도 좋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오디오가 이렇게 고급 오디오로 가고 보통 이제 현대차 기본 오디오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오디오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세팅이 되면 더 괜찮을 거고. 그래서 또 오디오 튜닝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가장 좋은 오디오는 순정 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차도 기본 오디오가 좋으니까 거기에 더 옵션 버전이면 뭐 얼마나 더 좋겠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디오도 얘기하려면 한 세월인데
사람의 귀가 가장 간사하기 때문에 오디오 튜닝의 궁극은 귀이징입니다. 귀를 튜닝하는 게 좋아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그러니까 오디오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튜닝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디오 튜닝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냥 기본 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좋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렉서스의 마크 레벤슨 계열이 저는 제가 들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만족도가 높았는데 현대차의 기본 오디오는 제가 들었었고 예전에 소카 시스템에서 현대차 그냥 거의 출고되는 거 비닐 뜯는 모델로 가져와서 한 2달 렌트하는 거를 제가 했던 적이 있고 그때 그랜저를 탔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기본 오디오를 저도 들었었고 기본 오디오가 좋으니까 보스로 들어간 거는 더 좋겠죠. 그리 좋진 않겠지만 더 좋긴 하겠죠.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오디오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이제 왜 그런지 모르는데 관심 없습니다. 소리만 나면 돼. 제가 타는 F10, 520D는 소리가 한쪽은 나고 한쪽은 나딱 말았딱 나딱 말았딱 하거든요. 막 충격이 있으면 나딱 말았딱 이래요. 제가 귀찮아서 고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예전에는 나딱 말았딱 하는 게 걸리적거려서 오디오를 좀 잘 안 들을 법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탑니다. 나기만 하면 감사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나파 가죽 뭐 이런 게 있을걸요 아마. 어딨냐. 뭐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스웨이드로 덮는 것들 있잖아요. 스웨이드 내장재. 이제 주변부를 스웨이드로 쭉 덮는데 이런 거 사실 되게 고급 옵션이거든요. 수입차로 가면 막 벤츠 E클래스 같은 거 가면 완전 뭐 2,400 가도 아마 보통 없을걸요. 막 완전히 뭐 옛날에 보면 뭐 53 AMG 막 이런 버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이고 막 이렇게 가죽 여기저기 뒤집는 인조 가죽으로 여기저기 싸는 거 인조 가죽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 싸는 거는 또 되게 고급 옵션이고 이게 나파 가죽 들어가지 않나? 뭐 이렇게 엠보가 들어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파 가죽 퀄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뒷열도 뭐 통풍 시트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제 수입차에서 완전 뭐 이제 뭐 S 클래스 7 시리즈 근처 가야 있는 기능이니까 2,400이 1억 정도 해도 후열에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수입차 생각하면 이 정도의 옵션을 누리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성비로 느끼려면 옵션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크면 가성비로 느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4천짜리에다가 1,000만 보태면 엄청난 옵션들이 막 빠방하게 돌아가는데 이 돈에 이런 옵션 이러면 가치는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이제 없는 사람. 그래서 일단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생각하면 5천만 원을 주고 그랜저를 산다. 생돈이 제 잔고에서 5천만 원을 빼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제 캐시플로에서는 그랜저 5천만 원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저런 시드머니를 모으기도 하고 시드머니가 조금만 생기면 제가 뭐 좀 모으고 있는 동전도 있고 뭐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서 저 따라하진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 망하게 하고 피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가 요즘에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생각하면 뭐 그냥 핸드폰 사는 느낌으로 약간 과장하면 에이 뭐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별 생각 안 하고 막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 캐시플로에서 5천만 원짜리 차는 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담돼서 왜 이렇게 제가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거에 비해서 스스로 번 돈도 없고 제가 번 돈이 없는 게 공중보건이 해봐야 돈 못 벌죠. 인턴 레지던트 해봐야 돈 못 벌죠. 전임이 뭐 해봐야 사실상 근무 시간당 버는 돈은 거의 시급이 뭐 1, 2만 원 수준이니까 제가 돈을 번 적이 없죠. 지금 뭐 전문의 따고도 전문의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병원에서의 월급도 그리 많진 않고 게다가 뭐 주말에도 늘 출근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출근하고 정식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일요일도 출근해야 될 것 같고 병원에 환자가 있으면 출근을 안 하기가 어려워서 출근한다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2주일에 한 번은 온콜 당직이라서 뭐 새벽에 전화 다 받고 응급실 백업하고 저는 힘든데 뭐 힘들어서 싫은 건 아니고 뭐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만 뭐 자꾸 뭐 엄청 돈 많이 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황당한데 어쨌든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치면 돈이 남아 돌면 사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를. 근데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살 거면 차라리 5천만 원으로 저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면 비트코인을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하이닉스를 사든 뭐 그런 걸 사고 싶지 5천만 원으로 차를 그랜저를 산다고 하면 저는 부담이 돼서 못 사고요. 차라리 싼 차를 사고 비트코인을 사든 뭐 삼성전자를 사든 뭐
저는 지금 한국 주식 이미 늦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지 뭐 다른 더 가치 있는 데 돈을 쓰고 싶지.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5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 훨씬 더 이제 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뭐 5천만 원 싸네 이러면서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자금 사정에서는 그랜저에 5천만 원의 생돈을 넣지는 못합니다. 이거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뭐가 들었든 말든 4천만 원이면 어떠냐. 1천만 원. 4천만 원이면 그래도 이제 신차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신차 보증이 있고 국내 신차니까 이제 어쨌든 뭐 유지 정비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냥 막연한 탈 것이라는 거를 신차로 뽑아서 내가 한 10년 내지 15년을 그냥 고민 없이 탄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핸드폰 살 때 뭐 기능 알아보고 사지 않거든요. 뭐 S24인가 제게 모델이 뭔지도 모르는 S24인가 뭐 아닌지 모르는. 그냥 뭐 한 2년 되면 뭐 26이 나왔나 뭐 차이가 뭔지도 모르지만 뭐 좋은 게 좋겠지 이러고 그냥 사거든요. 어차피 뭐 더 버텨야 크게 의미 없으니까 인생 길지도 않은데 핸드폰 맨날 쥐고 있는 거니까 한 2년에 한번 바꾸자. 이제 뭐 이렇게 1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돈은 그 정도는 사실 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겠으니까 10년에서 15년 탄다고 생각하고 뭐 4천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신차라는 점을 생각할 때 뭐 5년 된 중고 BMW 사는 거 대비 4천만 원 정도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랜저가 보면 하이브리드가 있죠.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게 또 4,800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4,800이든 900이든 뭐 세금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4,900짜리 하이브리드를 살 거냐 4,200짜리 그냥을 살 거냐 이게 좀 고민인데 이건 고민이 되네요. 왜냐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1.6 터보의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내구성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됐고 완성도도 높아진 것 같고 저배기량 터보와의 하이브리드와의 조합인 이런 파워트레인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이 가긴 갑니다. 이제 이 터보 차저가 충분히 RPM이 확보가 되려면 엔진 자체의 RPM이 좀 높아져야 되고 그로 인해 과기가 되면서 터보가 작동을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제 어느 정도 RPM이 조금 올라야 출력이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뭐 터보 렉이니 뭐니 그런데 이제 디젤 차들 운전해 보면 디젤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터보 차저도 조금 더 작은 터보 차저로 돼서 뭐 트윈 터보고 뭐고 이래서 뭐 저 RPM 구간에서도 뭐 출력이 잘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터보라는 시스템 자체가 좀 저 RPM 구간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저속 저 RPM 구간에서의 아무 딜레이가 없이 출력을 뽑아주고 가감속 구간에서는 이 터보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조화롭게 효율적인 에너지 활동을 하고 이제 고속주행, 항속주행으로 갈 때는 고속주행을 계속 주행하면 하이브리드가 개입하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의 항속주행으로 가면 엔진 출력으로만도 공기저항으로 일하면서 가기 바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전기로 회생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엔진 출력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데 이때는 터보 시스템이 좋고 또 저배기량의 터보 시스템이 되게 이제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저배기량이기 때문에 뭐 세금의 장점도 있고 하이브리드라서 뭐 친환경 차의 어떤 혜택도 받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저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출력이 너무 비실비실한 건 좋아하지 않는데 고속에서 안 좋아서 고속에서는 엔진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터보가 들어갔고 그게 좀 다운사이징 돼 있다 되게 흥미로운 파워트레인이라서 궁금하거든요. 좀 타보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세팅에 막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정비할 때 손을 못 대잖아요. 애프터마켓 가면 그러니까 5 시리즈를 제가 산다면 뭐 무슨 이 하이브리드인지 뭔지 뭐 약간 하이브리드 결합된 이런 거 저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내연기관 시스템으로 된 거를 퓨어 내연기관을 살 것 같고 근데 단 현기차라면 뭐 현기차라는 거는 국내 상황에서의 어떤 정비에 아주 특수성이 있으니까 현대차라면 또 하이브리드를 고민해 볼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가 제가 옛날에는 되게 안 좋게 방송을 했지만 이제는 좀 관심이 가는데 저는 전기차보단 또 하이브리드를 좋아합니다. 4,900이냐 견적내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그냥 영상 제목을 바꿔야겠다. 견적내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갈 거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 돈이면 테슬라가 얼마냐가 궁금해지고 저는 또 전기차 별로 관심은 없는데 FSD 정도라면 FSD도 관심 없는데
그래도 이제 FSD 정도라면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FSD 쓰진 않는데 얘가 계속 길어지네. 산으로 가는데 이 정신과 병 중에 옛날에 우원증인가 이런 게 있는데 우원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돌고 돌아서 원래 하는 말로 못 돌아오는 게 우원증인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말이 계속 산만하고 딴소리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 관심 없고 전기차 관심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규모의 경제와 이 미국 시장의 물건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관심 없지만 그래도 이거 또 테슬라를 산다면 FSD가 있어야 돼요. FSD 옵션이 한 1,000만 원 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고용하면 월급이 한 달에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300만 원, 400만 원을 쳐볼게요. 풀타임 운전기사를 고용한다고 치면. 근데 테슬라라는 FSD를 1,000만 원 주고 내 평생 운전기사를 고용한다고 치면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가성비가 아니냐. 그래도 나름 숙련된 운전기사.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의 FSD라는 거의 옵션은 또 약간의 호기심도 가고 생각보다 진짜 이거는 개이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말로 이런 FSD 시스템을 한 달에 80만 원짜리 구독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3,400만 원짜리 개인 운전기사 고용해서 어떤 고용에 대한 부담금, 노무 관계라든지 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전 택시만 타도 불편해서 택시 안 타거든요. 요즘엔 택시가 너무 싫던데 그냥 택시 타면 그 고요한 그 불편감, 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해요. 전 사람을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서. 막 창문 열고 답답하고 빨리 내리고 싶고 막 멀미나고 전기차 왜 이렇게 멀미나지? 지하철 너무 좋아요. 전 누가 차로 모셔다 준다고 해도 그냥 지하철 타고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합니다. 지하철 타면 재밌잖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뭐 안 심심하고 멀미도 안 나고 쾌적하고 계속 딴 얘기하네. 지금 내가 하고 있던 얘기가 어디서 테슬라로 갔는지 FSD. 그러니까 테슬라 FSD가 뭐 잘 몰라요. 제가 이걸 뭐 무슨 FSD 옵션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했는데 그 1,000만 원이 되게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1회에 1,000만 원을 그냥 매립 비용으로 내고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면 길게 생각하면 정말 이거 개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 영상을 늘 봐온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자율주행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어떤 그 안에 탑승자의 모탈리티가 숙련된 저 같은 숙련된 방어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모탈리티 뭐 카디오베스큘라 이벤트로 좀 메이스 같은 뭐 주요한 큰 사건 주요한 큰 사고 사망 가능성 사망 안 하더라도 탑승객이 다쳐서 뭐 입원한 정도의 이런 사건 가능성에 방대한 데이터가 장기간 쌓였을 때 숙련된 운전자보다 FSD 운전자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보다 나 같은 숙련된 사람이 평균의 운전자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FSD가 더 이벤트가 적고 더 모탈리티가 낮고 안전하다라는 데이터가 이제 확실히 장기간 누적 데이터가 컨센서스가 되면 의사 일을 하다 보면 또 딴 데로 왔네. 에비던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비던스에 막 환장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데이터가 뭐가 나왔고 뭐 에비던스 뭐가 뭐 클래스 되고 저도 뭐 에비던스를 추구하는 거는 과학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비던스 같은 거에 너무 환장해 있는 거는 저는 더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에비던스를 추구하고 이런 RCT 연구 근거 중심의 치료를 하는 건 좋지만 뭐 그런 에비던스 연구도 또 패러다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현존의 에비던스인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체 집단을 놓고 연구하는 거랑 정말 내가 이 환자를 앞에 두고 이 환자의 임상 상황과 이 환자의 현재 뭐 심장 혈관과 퍼포먼스와 이 약물의 컴플라이언스와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생긴 부작용의 가능성과 기대염연과 가족의 서포트 등등등 모든 거를 고려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이 심장 혈관이 이 사람 안 좋은데 뭐 스텐트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약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막 에비던스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너무 에비던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튼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가 쌓였다 해도 개개인의 사건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충분한 컨센서스가 확실히 돼서 이제 정말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거 우리가 내가 자동차 운전해서 사고 나서 죽을 가능성이 비행기 타서 죽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만큼 엄청 안전하잖아요. 뭐 비행기 타다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행기는 진짜 엄청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FSD가 된다면
자율주행이 인정이 된다면 전 그때쯤 타고 싶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FSD 정도면 저 이제 그 정도로 믿진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어. 예를 들어서 제가 분당을 출퇴근을 할 때 보면, 퇴근할 때 분당에서 서울 한 성수동까지 올 때 보면 그 분당수서 타고 오거든요. 그게 되게 막혀요, 길이. 분당수서 청담대교 뭐 이렇게 계속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 길을 뭐 이제 시속 0km에서 60km 사이를, 뭐 0km에서 빨라봐야 80km 사이를 전용 도로로 그냥 이렇게 가다 서다 그래 빨라봐야 한 60km 정도로 주행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FSD를 믿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제 FSD가 운전해도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실수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졸거나 딴짓하다 사고 나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FSD로 사고 난다 해도 사망 사고가 나진 않을 것 같고, 사망 사고에 뭔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돼도 뭐 이런저런 조양 대피라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FSD가 더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110으로 주행한다고 치면 FSD를 믿진 않을 것 같아. 그땐 제가 핸들 잡고 있을 거고, 뭐 약간의 간접적인 서포트를 받는 건 좀 모를까. 고속도로 주행을 FSD 켜놓고 딴짓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 없는데.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시내 주행은 FSD가 엄청 잘한다고 치지만 그냥 제가 운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막히는 출퇴근에 가다 서다의 반복이고, 전용 도로라서 다른 차에 막 이런 돌출 행동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FSD 쓸 것 같고, 제가 분당 서울을 계속 출퇴근하는 그런 일을 늘 한다면 그 출퇴근에 1시간이 되게 스트레스긴 하거든요. 그래서 FSD를 사서 10년 동안 쓴다면 진짜 이건 개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로 갈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거에 들어있는 뭐 맨날 뭐 스마트 이건 지금 이 FSD에 비하면 거의 고인돌 같은 것들 아닌, 제가 옛날서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막 화려하게 뭐 지능형 FSD면 엄청 덜 떨어진 거 아닌가요? 뭐 후측방 충돌방, 후방 교차방, 옛날에 이거 설명 다 했었는데, 이런 기능이 다 있어봐야 사실 기본 안전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그래서 저는 기본 안전 시스템이 들어있는 정도만으로도 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런 것도 이제 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서 때려박는 거를 보조해 준다는 건데, 이거 정도만 해도 되게 크다는 거죠. 뭐 사망 사고의 모탈리티를 낮춰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의식으로 때려박는 사망 사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사고도 사실 실제 사고가 날 때 생각보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100km를 때려박으면 다 사망 사고죠.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그러니까 실제 충돌 직전의 사고는 이제 급제동하면서 봤기 때문에 실제 충돌 직전의 속도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은 속도도 사실 많이 파손되잖아요, 때려박으면. 그냥 때려박으면 죽거든요. 뭐 안전장치가 있든 말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조금이라도 빨리 혹시 내가 놓칠 수 있는 무의식에 때려박는 사건을 보조를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설령 때려박더라도 이제 모탈리티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의 보조 기능들은 좀 굉장히 좀 찢기다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까지 별 관심이 안 가요.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도 귀찮아. 그래서 귀찮아요. 반말하면 안 되니까 관심이 별로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6천만 원을 주고는 못 사겠고요. 사도 이제 4,900짜리 하이브리드냐 4,200짜리 깡통이냐인데, 4,250이랑 4,939인데 50이라고 치면 700만 원 차이잖아요. 700만 원 주고 하이브리드를 갈 거냐 그냥을 살 거냐인데, 약간의 옵션 차이도 있겠지만 정말 굳이 산다면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보통 하이브리드로 갈 때 계산하는 게 뭐냐면, 뭐 이 가격을 연비 차이로 극복하려면 뭐 1년에 몇만 킬로를 떼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돈을 대충 뭐 경제학 같은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경제 잘 모르지만 이제 뭐 매립 비용이라 그러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한 번 확 써버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이브리드는 7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사는데, 이 700만 원 일종의 매립 비용이라,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써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정 지출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정 지출을 되게 싫어요. 지금 제가 이 단칸방 지금 이 영상 찍는 공간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왜냐면 너무 초췌하니까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해 보일까봐. 뭐 사실 일반 구독자분들이 보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볼 때 너무 인생이 초량해 보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이 공간을 노출하진 않는데,
단칸방이니까 월세 140. 월세 140이라 그러면 되게 큰 거 같죠? 이 성수동에서 월세 140이면 단칸방이 그냥 오피스텔. 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단칸방 월세 1년째 살고 있고 1년 연장해서 지금 2년 동안 나이 40에 이 5평짜리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일 또 왜 하냐? 대신에 고정 지출은 적어서 제가 좋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월세 2, 300짜리에서 살면 저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겠죠. 더 넓은 데도 있고 막 방도 있고 뭐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음식도 만들고 누구도 와서 놀고 뭐 이런 생활이 되겠지만 월세 2, 300만 원을 주고 산다 한들 뭐 제 월급에서 그럼 상당수가 월세로 빠져나가게 되긴 하지만 뭐 설령 그렇게 산다고 해도 저는 이제 막 집이 엄청 가난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냐면 인생이 길지도 않고 뭐 얼마나 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나이 40이니까 이제는 그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고정 지출을 줄여놓으면 되게 또 그냥 편한 건 있어요. 그냥 한 달에 140 말고는 진짜 지출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월세 내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남는 돈으로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는 뭐 큰 부담 없이 사 먹고 뭐 한 끼에 2만 원짜리 먹는다들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내가 이 월세도 이렇게 아끼고 살고 있는데 이 나이에 쇠 바지 입고 레노마 셔츠 입고 이렇게 근검절했는데 맛있는 것도 못 먹겠어 하면서 뭐 KFC 치킨 나이트 1+1도 가고 1+1 아닐 때 코울슬로도 시켜 먹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딴 얘기만 하네.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출이 한 번 쓰고 그냥 쓰고 그 이후에 돈이 작게 나가면 전 그런 게 되게 편해. 그러니까 520D도 좋아하는 게 뭐 520 디젤이라서 뭐 유지비 많이 들고 어쩌고저쩌고 뭐 기본 비용도 얼마고 그 연비 차이를 극복하려면 몇십만 킬로 떼야 되는데 뭐 병신이냐 뭐 이런 분들 있지만 그냥 매립 비용은 매립 비용으로 쓰면은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디젤은 풀탱크 주유하고 고속도로 달리면 주행 가는 거리가 1200km가 뜨거든요. 그 짜릿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풀탱크하고 뭐 말하자면 부산을 간다고 치면 뭐 3분의 1도 안 줄죠. 이게 풀탱크를 할 때 위에는 조금 더 오차가 크니까 뭐 한 칸 정도 줄어 있는 거야, 네 칸 중. 그럼 와 진짜 미쳤다. 이 차는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네. 진짜 개쩐다 진짜. 근데 이제 휘발유 차들은 이제 뭐 2,400 뭐 이런 거 운전해 보면 2,400도 고속도로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고속도로 연비가 뭐 20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아무리 주행해도 얼마인가 한 16, 17 나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이제 한 부산쯤 가면 반쯤 떨어지고 그냥 막 밟으면 좀 뭐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풀악셀 밟으면 막 떨어지는 거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아주 막 그 느낌이 막 좋진 않아.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 기름값 그 뭐 차이 얼마나 안 되고 그게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서 이제 기름값도 뭐 사실 그렇게 엄청 부담되는 건 아닌데 그 푼돈을 아낄 때 오는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릿함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시내 주행 연비가 엄청 좋고 1.6 터보라서 약간 고속 항속 주행에서 이 터보 그러면서 좀 저비계량 최신 이런 세팅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저배기량 터보라서 되게 저속 구간 저출력 구간에서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싶지만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 구간을 채워주니까 굉장히 이제 조화로운 저속은 전기 고속은 터보 그러면서 연비를 위해서 저배기량 터보 최신의 그 다음에 그 중간 구간은 하이브리드 이게 완전 정말 되게 이상적인 어쩜 파워트레인 같아서 좀 호기심이 간단 말이에요. 700만 원을 썼을 때 그거를 유류 차이로 얼마를 극복하려는 관심 없고 그냥 700 그러니까 어차피 4,300을 쓸 거면 4,300에 내가 700을 추가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 이제 이 연비라는 거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얻고 이제 친환경 뭐 이런데 뭐 주차 구역도 주차할 수 있고 뭐 친환경 차에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 차니까 열받는 것도 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예전에 내보내진 못했는데 욕먹을까봐 제가 인천공항으로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어디 예전에 그 어디냐 스페인 갈 땐가 인천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인천공항 야외 주차장이. 근데 제가 스파크가 장점이 뭐냐면 이제 경차라서 그 주차 할인을 한 50% 받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갈 때는 스파크 타고 하면 짜릿하거든요. 제 520D도 옛날에 F버디 후기형은 친환경 차였어서 한때는 친환경 차로 인증해줬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50% 할인했는데 제가 F버디 9형은 친환경 인증이 안 돼 있고 근데 어쨌든 스파크는 경차라서 50% 할인을 받으니까
인천공항 갈 땐 당연히 스파크 타고 가고 그게 너무너무 짜릿하거든요. 그 50% 할인. 그게 그래봐야 뭐 1년에 공항 몇 번이나 간다고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크를 타고 갔는데 공간이 막 이렇게 그날 뭐 이렇게 평일에 그냥 뭐 텅텅 비어 있었어요 주차장이. 근데 친환경 주차구역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 세워놨는데 그게 단속이 돼갖고 벌금을 왕창 맞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전 스파크가 당연히 스파크야말로 타는 게 친환경이지. 왜냐면 무슨 S클래스 하이브리드 타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도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나요? 뭐 제네시스 전기차가 친환경 뭐 그런 거 아마 친환경일 거야. 그런 거는 개빡치네 진짜. 사람 한 명 타고 다니는데 2톤짜리의 그 많은 엔트로피를 발생하면서 만든 그 물건과 2점 몇 톤의 그 환경 파괴하는 그 배터리 가득 채워놓고 2톤 거의 3톤에 가까운 거를 제로백 몇 초를 만들어서 순간 출력을 말도 안 되게 높은 출력을 내는 그거 환경 테러 아닌가? 그거보다 10년 된 스파크 그 저배기량 작은 무게의 물건 뭐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그 오래된 거 그냥 더 타는 게 그래도 나름 친환경으로 볼 여지가 있진 않나? 친환경이라는 걸 계산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서 무엇이 더 친환경이다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 없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고 할 텐데 어쨌든 그 내 스파크는 이런 취급을 받고 벌금 때려 맞고 뭐 무슨 제네시스 전기차는 친환경이고 뭐 빡쳐가지고 어쨌든 벌금을 맞으죠. 저는 친환경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튼 이건 친환경으로 될 거 아니에요. 뭐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뭐 다 그냥 자기들끼리의 쿵짝쿵짝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또 이제 그 무슨 친환경 뭐 환경부랑 뭐 이제 쿵짝쿵짝하고 뭐 이렇게 쿵짝쿵짝하면 또 친환경 뭐 이러면서 이런 걸 또 친환경으로 해주고 이런 게 결국에는 또 사실상 정부에서 현대차에 돈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친환경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은 게 아니고 회사에다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왜 줄까요? 혹시 뭐 쿵짝쿵짝?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4,250짜리 또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인데 4,250을 만약에 산다면 저는 700 더 주고 하이브리드로 요번엔 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조금만 볼게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가 있고 6단 자동 변속 이렇게 이름 화려하게 짓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꼭 무슨 이렇게 파인 레스토랑 가면 뭐 이렇게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또 뭐라고 하시냐 뒤통수 빠따로 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말만 요란한 느낌. 그러니까 말이 요란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인 레스토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 좋은데 뒤통수 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특정 업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라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고 파인 레스토랑이고 철학도 있고 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뒤통수 치고 있으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이제 정말 파인 다인 레스토랑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아닌 건 쳐내야 돼요.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렉 구동형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관심 없고 통합 주행 모드 뭔지도 모르겠고 전자식 레버 별 관심 없지만 뭐 요즘 트렌드고 에어백이 많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 치고 개별 타협 공기압 경보 장치 좋고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는 뭐 다 있는 건데 있어야겠죠. 다중 충동을 방지 자동 재생 시스템 이게 뭐 충돌하다가 차가 뭐 이제 운전자가 정신을 잃으면 뭐 이렇게 뭐 세워주는 건가 뭐 그런 걸 텐데 뭐 뭔가 이제 뭐 자동차 충돌을 인지하는 뭐 충격 센서, 가속도 센서가 있고 뭔가 휠 스피드 센서와 맞지 않는 뭐 가속도 변화와 충격 센서가 인식이 됐을 때 뭐 컨트롤 조작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제동시키는 뭐 뭔가 이렇게 그냥 이미 있는 센서들에 약간 코딩만 몇 줄 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대단한 거 넣은 것 같지만 뭐 대단은 하다면 대단하지만 코딩 몇 줄로 될 일인 것 같고 이런 코딩은 챗GPT가 요즘에 해줄 것 같습니다. 실내 소화기 뭐 좋고요. 한 15,000원. 시트 벨트 프리텐셔너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건가요? 뭐 좋습니다. 페달 5 조작 안전 보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제가 요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뭐 안전장치들 막 쓸데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런 거는 충돌 그냥 무의식으로 때려박을 때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여준다면 정지시켜주면 더 좋지만 모탈리티를 좀 분명히 낮춰주기 때문에 좋고 뭐 스탑앤고 기능이 들어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운전할 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켜놓고 운전을 하면 뭐
차간 간격이랑 속도를 유지해 주는데 완전 정지하는 상황에도 정지했다가 앞차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막힐 때 출퇴근할 때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안 써봐서 모르겠고 FSD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FSD 이하 잡 기능 아닌가? 그래서 뭐 그냥 저는 FSD와 FSD가 아닌 차로는 아닌지 뭐 이렇게 스스로 스마트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보통 나 부자야 하는 사람 중에 부자 없잖아요. 나 똑똑해 하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없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나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딴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의사면허 딱 따갖고 이제 공중보건이 가기 직전에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의사면허가 따서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중보건지소에 심근경색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지? 물론 심근경색 환자 공중보건이 지소로 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되는데 그런 건 오지 않고 그다음에 당장 감기약 어떻게 처방하는지도 몰라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제 은사님한테 제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종양내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삼성병원에 가 계시더라고. 엄청 뛰어나신 분이니까 가실만 하죠. 근데 그 교수님한테 나 감기약도 못 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그 은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너는 됐다. 된 놈이다 이랬어요. 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느껴지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스마트하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자세가 잘못됐다. 전 뭐 테슬라도 좋아하지 않고 FSD 타본 적도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FSD 미만 막 욕먹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구간으로 뭐 코너 구간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뭐 이제 과속 구간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이러는 건데 이게 또 약간 쿵짝쿵짝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건가 뭔가 이 안에 뭔가가 있을 텐데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크루즈 컨트롤을 내가 120으로 하고 달린다. 좀 120으로 달리다가 110 제한 구간이면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110으로 줄여주다가 다시 가고 뭐 이런다는 아마 그런 기능이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불법 조장하는 기능 아니에요? 쿵짝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좀 현대차는 좀 모든 면에서 좀 특혜를 쿵짝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쿵짝이라는 게 그냥 쿵짝 이렇게 한 거지 딴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선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보겠다는 건데 어쨌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후석 승객 알림 이건 뭔가요? 이게 그건가? 뒤에 사람 타고 있는데 안 내렸을 때 뭐 알려준다는 애 두고 내리는 거 알려주는 그런 그림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걸 거예요.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18인치다. 이 휠이 조금 안 예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안 가고 이게 19인치가 되면 편평비가 되게 작아질 텐데 타이어 값도 비싸지고 휠 먹을 일만 많고 대충 이제 18인치 정도의 휠들이 18호에 뭐 45에 둘두로 뭐 45, 18 뭐 이런 정도의 휠 타이어 세팅 될 텐데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요 정도 출력에서는 제가 이제 애플공 520D가 225, 45, 18인데 19인치 정도 되면 편평비가 뭐 한 40 이하로 될 텐데 뭐 보기는 예쁜데 하이브리드라는 컨셉에 맞지도 않고 하이브리드는 일종의 연비 세팅이고 이제 도심에 가감석이 많은 환경 세팅인데 휠 타이어가 19인치 이러면 약간 좀 하이브리드가 뭔지는 알고 타는 건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18인치 그냥 뭐 예쁘지 않더라도 원래 하이브리드 휠은 다 안 예쁘잖아요. 다 연비 세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수평형 LED 관심 없는데 이제 현대차들의 특징은 대충 이게 외관에서 차별을 요즘엔 많이 안 둡니다. 그래서 깡통으로 가도 LED가 다 웬만큼 들어있다. 옛날엔 뭐 LED 안 넣고 전구 넣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 건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데 예전에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뭐 자외선 차단 유리는 어차피 국내선 썬팅 다 하고 썬팅하면 자외선 다 되긴 되니까 이중 접합 유리는 이게 블라인드로 두 개를 완전히 구분해 본 적은 없지만 테스트를 두 개를 비교를 딱 변수를 통제해 놓고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이중 접합 유리도 되게 고급 옵션이죠. 그리고 되게 소음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뭐 좋습니다. 좋고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 접이 전동 뭐 조절 다 좋고 좋습니다. 관심 없고 나파 가죽 핸들 스티어링 핸들도 나파 가죽이 있고 뭐 베젤리트 인사이드 미러 그 안에 룸미러가 이제 뭐 림이 없다는 건데 뭐 좋고요. 뭐 더 이상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인조 가죽이다. 포기할게요. 그냥 가죽이면 더 좋겠지만 인조 가죽. 그다음에 뭐 열선 시트 있고 1열에 통풍 시트, 2열에 통풍 시트는 관심 없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있으면 되고 보조석 전동 시트 없어도 됩니다.
뭐 2열도 배려하지 않지만 보조석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운전석도 사실 뭐 이렇게 전동 시트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굳이 꼭 있어야 되지 않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있으면 되고 뭐 풀오토 에어컨을 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완전 수동 에어컨을 좋아하고요. 전 풀오토 에어컨 안 좋아해요. 돈 넣고 빼는 거 있으면 빼고 싶은데 뭐 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게 너무 다 허세스러워.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약간 무슨 파인 다이닝 같잖아요. 약간 그다음에 뭐 워크 어웨이락 또 뭐 너무 그냥 걸어서 멀어질 때 문 잠그는 기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워크 어웨이락,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좋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마트 트렁크, 뭐 하이패스 좋고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보에 센서 있다는 건데 저는 요 정도면 되고 어라운드 주차 필요 없어요. 이것도 제가 대표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주제인데 저는 어라운드 뷰 필요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 않냐? 필요 없어요.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센서만 있으면 되고 후방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후방 카메라는 있잖아요. 후방 모니터.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에 전후방 센서까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직접 보고 소리로 그 경계만 확인해 주면 되지. 그거를 이 화면을 보면서 후진한다? 화면을 보면서 좁은데 전진한다? 내가 보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블루링크 이런 건 뭔지도 모르고 블루투스가 있네요. 제 애플0 520는 블루투스 없는데 대단한 옵션입니다. 좋고요. 일반 오디오 시스템 좋습니다. 뭐 고급 오디오 필요 없어서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고 빌트인 캠 안 넣고 그냥 사제로 깔 거고요. 요즘엔 사제도 블랙박스 공임이 꽤 비싸서 뭐 이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제로 깔아놓고 아이나비 같은 선을 깔아놓고 한 5년 쓰고 버리고 새 거 사고 뭐 차라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이면. 그리고 저는 블랙박스 고급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 채널 싼 걸로 삽니다. 블랙박스는 영상이 남기만 하면 되지 뭐 고화질일 필요는 없고요. 물론 얘는 이제 순정이라는 거에 장점은 있는데 스마트 센스 1이랑 파킹 어시스턴트 프리미엄 초이스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알아볼까요? 귀찮긴 한데 별 관심은 안 간다. 스마트 센스 1 파킹 어시스턴트 쓸데없는 기능일 텐데 스마트 센스는 후측방 충돌 경고 필요 없고 뭐 자세한 거 별로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안전 하차 보조도 필요 없고요. 하차할 때는 항상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 내릴 때는 항상 길가에서 함부로 내리지 않고요. 자, 내가 차를 세울 수 있는 충분히 안전한 데 내려서 세워줄게. 역에 내려줄 때도 내가 저기는 좀 차들 와서 어려울 거 같고 확실히 안전한 데 가서 세워줄게 해서 안전한 데 들어가서 확실히 안전한 데서 자 내가 내려도 되면 하면 내려. 그다음에 완전히 차 쓰고 그다음에 하차시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빨리 내리려고 차 쓰지도 않는데 문 열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 화내는데 운전자가 차에 타 있는 사람의 안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뭐 그런 건 중요한데 이거 안전 하차 보조 뭐 이런 게 이제 뭐 뒤에 차가 오는데 문 열려고 하면 문 락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런 기능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운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 상황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영상회의 뭐 쓸데없는 기능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서라운드 뷰 필요 없고 후방 주차 충돌 보조 후측방 모니터 다 필요 없고요. 다 기억 후진 보조도 필요 없어요. 뭐 쓸 일도 없어요 이런 거. 그다음에 프리미엄 초이스요. 프리미엄 초이스 디지털 키 천연 가죽 파워 트렁크. 요거는 좀 이제 약간 혹하긴 하는데 뭐 트렁크도 이제 파워 트렁크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뭐 없어도 그만이고. 제가 예전에 그랜저 깡통 탔을 때 없었는데 이게 쾅 하고 내리면 되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툭 하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는 뭐 가죽 시트 좋죠. 가죽 시트가 있으면 좋고 디지털 키는 아마 이제 스마트 키로 넣고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핸드폰에다가 뭐 넣고 쓰는 시스템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엄청 편하긴 할 텐데 프리미엄 초이스 120만 원은 가격도 얼마 안 비싸서 이 가격에 가죽 넣고 뭐 스마트 키도 쓰고 전동 트렁크에 또 하나가 뭐 있지? 뭐 무선 충전도 뭐 약간 혹할 수도 있는데 무선 충전도 필요는 없는 게 저는 뭐 그냥 전기선 꽂고 하거든요. 무선 충전이 보통 또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무선 충전으로 딱 얹어만 놓으면 충전도 되고 막 블루투스도 연동이 될 거고.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사실상 이제 키가 되니까. 요즘에 이제 실물 키 안 갖고 다닐 거니까. 그치면 뭐 프리미엄 초이스는 약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프리미엄 초이스는 고민. 진짜 산다고 치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죽 시트 고 전동 트렁크에 스마트 키 실물 안 들고 다녀도 되고 뭐 실물을 들고 다니는 버릇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또 까먹었네. 아 스마트폰 무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다면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깡통에 프리미엄 초이스 정도 추가해서 살 것 같고요. 이렇게 샀을 때의
장점은 뭐냐? 그냥 국산차로서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아예 탈출. 뭐 수입차보다 편하긴 하니까. 그 다음에 매립 비용을 한 번 쓰고 이제 고정되는 지출에 대한 엄청난 혜택. 그 다음에 저배기량 터보 고속 구간, 저속 구간은 전기, 중속 구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의 구동 계통의 특징. 전기차 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이브리드는 결국 내연기관 쪽이라고 저는 보고,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이 뭐냐면 저는 아직 내연기관 좋아하잖아요. 내연기관은 주행거리가 무한이고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유한이죠. 유한과 무한은 차이가 크잖아요. 전기차 주행거리 아무리 늘어나도 뭐 800km, 1000km 뛴다고 쳐볼게요. 전기차는 전기를 좀 아껴가면서 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이고 뭐 히터고 이런 거를 안 타봐서 모르지. 그리고 전기차는 좀 어느 정도 주행하다가는 충전소를 찾아야 되고, 충전하는 동안 주행을 못 하잖아요. 뭐 1시간만 충전해도 뭐 많은 부분이 충전이 된다고 해도 풀 차지하려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그와 비할 바 되지 않게 내연기관이 훨씬 좋은 건, 내연기관은 한 번 주유하면 주행거리가 800km다 1000km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연기관은 그냥 무한주행차예요 사실상. 왜? 800km든 600km든 1000km 달리고 1, 2분만 주유하면, 2분만 주유하면 다시 연속주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차이지, 이게 뭐 전기차 주행거리가 많이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어떤 연비의 이득도 있으면서, 전 친환경 관심 없고 연비의 이득도 있으면서 사실상 무한주행차니까 그런 점. 그 다음에 수입차 대비 가격 대비 빠방한 옵션.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냥 5 시리즈 BMW의 그런 운전할 때 그냥 그 브랜드에 대한 저의 그 맹목적인 추종과 그 빠돌이의 심정을 포기하고, 이제 나도 뭐 늙었지, 내가 무슨 BMW냐, 정신 차리고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면 뭐 그랜저를 잠깐 헷가닥하면 사실 제가 그랜저를 탔을 때 과연 오래 잘 탈 거냐는 솔직하게는 자신은 없습니다. 차라리 5 시리즈 신차를, 이거 5천 주고 살 거면 조금 돈 더 주고 차라리 5 시리즈 신차를 사면 20년을 탈 자신은 있거든요. 내연기관으로. 저는 5 시리즈 산다면 내연기관 520i나 520d 살 건데, 520d나 520i를 산다면 제가 이제 신차 7천만 원 주고 살 돈은 제가 없거든요. 그 돈 주고 살 상황은 제가 지금 전혀 아닌데, 저는 사도 중고로 지금 제 형편에 한 2, 3천만 원짜리 중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 형편이 지금 좀 그런데, 그래도 5천 주고 하이브리드 그랜저 살 바에는 제가 미래에 벌 소득은 있으니까 그냥 대책 없이 미래의 돈을 계속 끌어다 쓴다면 5천 주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살 바에는 저는 BMW 5시리즈가 한 7천이면 사나요? 더 비싼가요? 한 7천대라면 520i나 520d 깡통을 저는 사서 20년 탈 것 같아요. 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뭐 20년 탈 자신은 없고요. 그냥 뭐 5년, 한 3년 타다 팔아본다고 생각하면 타볼지는 모르겠는데, 뭐 감가도 좋고 이러니까 뭐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소카에서 빌려서 한 3개월인가 탔었잖아요. 그랜저를 예전에 제 컨텐츠 예전 거 보면 그랜저 빌려서 탄 거 있거든요.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적 내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잡소리만 하다 끝냈는데, 이게 거의 지금 1시간 떠들지 않았나? 지금 녹화 시간은 1시간 14분인데 편집하면 좀 줄 텐데,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고 이렇게 뭐 재밌게 봐주시면 그랜저 관련된 컨텐츠 많이 찍어내도록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